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이런 반도체를 만들려면 장비 쪽이 뭔가 아킬레스건 같았는데 14나노 이하가 첨단으로 지금 보는데요. 비었는 곳이 몇 개 없습니다. 이 말은 해외 기술을 의존하지 않고도 중국이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100% 다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에 뒷부분이 채워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차원의 그 22년 10월 달에 중국의 시진핑 3기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저걸 비즈니스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 안보와 과학기술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로 또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많은 중국의 7인 중앙상무위원회가 있고 정치국에 20명이 있고 정치국 중앙위원회 한 200명 정도가 있는데요. 200명 정도까지 전체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분석들을 해보면 군인 출신과 과학기술 이런 사이언스 쪽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항상 중국이 이런 과학기술 쪽에 상당히 세게 나올 때는 중국의 테크노크라트들이 많이 무대 전면에 나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진핑 3기 정부를 보면 상당히 테크노크라트들이 전면에 나서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런 게 실제로는 미국이 생각하는 고민하는 포인트와 직결이 되는데요. 이런 R&D에 대한 어떤 전체 지출 차원에서 최근 한 18년 동안의 평균치지만 금액 자체는 미국이 높습니다. 4,600억 달러잖아요. 중국은 4,300억 달러 정도. 근데 이 증가율을 보면 미국은 52%, 중국은 1,067% 이 정도. 그만큼 저런 퍼센티지 어떤 증가율 변화를 보고 미국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국은 R&D 쪽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는 의지를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퍼센터지는 중국이 계속 세 자리, 네 자리 숫자로 계속 나오고 정부에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자체 내에서 R&D를 늘리는 쪽도 있겠지만 인도라거나 다른 나라 얼라인을 해서 R&D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이 그 어떤 인도 쪽의 R&D랑 서로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중국의 저승사자로 BIS라는 산업안보국이 있다면 중국에는 중시장관리감독 총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SAMR이라는데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M&A나 빅딜 같은 게 있을 때 최종 기업 결합 심사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이걸 통과를 못해서 최종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다른 영역이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당연히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갖고 있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퀄컴과 NXP 같은 경우는 하다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딜이 무산돼 버렸고요. 작년 말에 그 하이닉스의 그 인텔 낸드 인수는 여기서 오케이를 해서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딜들이 계약 단계는 오케이가 되더라도 마지막 중국의 요 관문을 넘지 못하면 최종 딜이 성사되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구의 힘이 점차 좀 세지고 있다. 그래서 요 기구의 어떤 움직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이제 약간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 기술이라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기술 자체보다는 의미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반도체와 관련돼서 벌어지고 있는 그 어떤 경쟁 포인트는 세 군데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와 관련돼 지금 실리콘으로 만드는데요. 저걸 다른 걸로 좀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실리콘이 어떤 전기 전달이라거나 어떤 부러짐 이런 것들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이런 EUV를 통해서 이런 첨단 경쟁, 나노 경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쪽 영역 그리고 이 제조 이후의 후공정 쪽 요 세 개 영역에서 크게 지금 반도체 기업들끼리는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웨이퍼는 지금 현재 웨이퍼는 언론에서 많이 동그란 형태 보셨을 텐데 가장 지금 현재 가장 첨단이 12인치 300mm짜리입니다. 그랬을 때 그거 이제 국가별 이제 보유를 보면 역시 대만이 가장 많습니다. 대만이 그 TSMC의 파운드리 공장이 많다 보니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은 신규로 만드는 공장들은 다 저렇게 한다 보시면 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 기존의 실리콘이 갖고 있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소재에 다른 걸 섞어서 나오는 이런 형태.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실리콘 카바이드, 뭐 탄화규소, 그 다음에 갈륨 나이트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용 반도체니, 그다음 전력 반도체니 그랬을 때 항상 요 단어랑 같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게 기존 실리콘에 섞어서 훨씬 더 화학 반응을 높이는 그런 거고요. 최근에 그 미국의 MIT나 이런 걸 통해서 나노 튜브를 통해서 부러짐이 적고 휘어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소재가 새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 공정은 지금 가장 많이 알려지는 분야인데 그 중에서 핵심인 EUV를 지금 확보를 보면 결국 10나노 이하는 삼성과 TSMC 밖에 안 되니까 지금 추정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정도 거의 전체 그 EUV는 작년 기준으로 한 41대 정도만 생산합니다. 지금 그 ASML에서. 그 중에 뭐 2개 회사가 거의 다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게 왜 중요하냐. 이 반도체 전체 생산 공정에서는 공정 단계가 적으면 적을수록 분량이 적게 나오는 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보다 EUV를 하면 생산 공정이 5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물론 기계값은 훨씬 비쌉니다. 한 2천억이 넘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공정을 줄여서 훨씬 더 불량품을 줄인다면 훨씬 좋겠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EUV를 서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데 만드는 회사는 ASML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생산도 그렇게 많이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삼성은 27년에 1.4나노까지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TSMC는 지금 현재까지는 2025년에 2나노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미세 공정 경쟁은 기존의 삼성과 TSMC의 이강 구도에 인텔이 지금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인텔은 과거에 이 10나노 앞에서 막혀가지고 파운드리 사업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의 이런 새로운 반도체 투자붐이 일면서 새로 하겠다 그러는데, 현재까지 뭐 인텔은 명확하게 우리 언제까지 뭘 하겠다를 밝히지 않았지만 포텐셜은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5위까지 인텔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막 새로 파운드리 시작을 했고 TSMC,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SMIC라는 중국 회사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는 뭐 한 1%, 2%를 하다가 지금 5%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미세 경쟁은 결국 EUV를 활용한 그런 나노 기술일 텐데 삼성과 TSMC 이강 구도이고 인텔이 뭔가 좀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기술 경쟁에서 세 번째 후공정인데요. 후공정 자세히 보시면 더하기를 해보면 중국과 대만을 합치면 거의 후공정의 전부를 차지할 겁니다. 그만큼 이런 코스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이 후공정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런 암코라는 건 인텔의 후공정을 위해서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어떤 패키징은 우리가 그 PC를 이렇게 뒤에 뜯어보면 슬롯이라고 해서 PCB라고 인수 회로 기판이 있고 거기에 여기에 무슨 칩을 꽂고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가 A 회사에 무슨 반도체를 사서 꽂고 B 회사에 뭘 사서 꼽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다 넣어서 나한테 갖다 줘. 그게 칩넷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원래 반도체라는 거는 계속 뭔가 돌아갈 때 열이 나고 그다음에 서로 충돌이 안 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한 회사가 뭔가 이 전체 이걸 만들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기능을 높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전기도 적게 들고요. 결국 그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칩넷이라고 이 후공정 쪽에서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쪽에 관심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뭐 반도체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좀 많이 쓰일까? 그래서 회사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반도체에서 ASM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장비에서 훌륭한 회사니까 이 회사는 어디에 많이 쓰일 거라고 보고 있지?
이게 정답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현재 규모는 스마트폰과 우리 PC가 절대적으로 시장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증가율이라는 플로우 차원에서 봤을 때 향후 5년, 2025년까지를 보면 성장률은 자동차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용 데이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런 컨셉입니다. 공장에 막 반도체 칩을 꽂아서 생산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쪽이 앞으로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많이 유망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약간 첨언을 드리면 자동차 쪽은 결국은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쪽에 어마무시한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용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장 자동화가 되면서 훨씬 더 사람보다는 자동화를 통해서 뭐 생산을 하는 그런 큰 그림과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특히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는 메타버스랑 연결이 됩니다. 메타버스의 특징은 우리도 왜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할 때 갑자기 뭐 오작동 해가지고 당황하고 뭐 그런 적이 있을 텐데 정보가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연결되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메모리와 시스템이 3대7 비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역할이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메타버스나 이런 새로운 컨셉들이 나오면 데이터 트래픽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는 상당히 많이 들었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ASML도 그 시장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뭐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조금 더 산업별로 쪼개보면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그리고 잘 만드는 국가 위주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반도체 뭐 수요라거나 어디를 봐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자동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시 이게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한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돼? 아니면 뭘 좀 더 해야 돼?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D램 잘합니다. 한국이. 지금 60% 넘는 점유율.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는 그 세계 업체가 과점 체제로 한 90% 정도 시장을 아주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낸더 시장은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의 낸더를 인수한 하이닉스,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회사들이 쭉, 그리고 일본의 기억자도 빼놓을 수 없네요. 이런 회사들이 D램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플레이어들 숫자가 좀 많고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그 중국의 YMTC라는 양자 메모리라는 회사가 낸더 쪽에서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더 쪽이 또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또 경쟁자가 새로 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에 여전히 강하지만 메모리는 결국은 전체 반도체 30%밖에 안 돼. 그러면 이쪽을 어떻게 좀 늘릴까? 시스템 쪽에.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은 뭐 K 반도체 이런 뭐 어떤 밸류체인 이런 컨셉들이 나오면서 이미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 AI와 결합된 팹리스 설계 쪽은 상당히 한국에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미국의 뭐 인텔이라거나 뭐 퀄컴, 애플에서 일했던 많은 한국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스타트업으로 주로 팹리스 쪽을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시장에서 지금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우리가 좀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한 팹리스 설계 쪽도 뭔가 AI와 결합이 되면 잠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밸류체인에 봤을 때 저희들은 팹리스와 소재 장비가 거의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펜리스라도 그 이런 메모리 회사, 큰 두 개의 회사의 메모리 회사의 그 IDM이라고 그러는데요.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는 그 IDM 위주다 보니까 독자적인 이런 펜리스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소재 장비가 잘 안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소재 장비 쪽은 반도체 공장이 늘면 늘수록 그게 들어간 소재 장비도 같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점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냐면 A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소재를 한번 써봤네. 그래서 공장이 잘 돌아가. 그러면 B 회사에서도 나도 그거 쓸게 라고 해서 한 회사에서 뭔가 채택이 되면 다 그걸 쓰게 됩니다. 그 말은 다른 식으로 하면 다른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좁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막 밸류체인도 그러고 뭐 각 국가들이 뭐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한참 경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상 위험들도 있지만 기회라는 공간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라고 보고, 실제로 그쪽이, 그러니까 한국이 잘하는 걸 좀 더 잘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부족한 걸 어떤 식으로 좀 채워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좀 보완을 하고 채워가는 영역은, 우리가 포텐셜이 있는데 잘 안 해왔던 영역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분야가 펜리스와 소재 장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